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너무 쫙 벌려서 앞에 앉은 사람이 또 다리를 꼬아서 불편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최근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에 이런 쩍벌, 다리 꼬기 방지용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발 모양이 그려진 스티커 위치에 맞춰서 발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전국 지하철로 확대해야 된다.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앉는 이 대중교통 좌석에서 남을 배려하는 거는 기본 매너인데 이런 것까지 유도를 하고 가르쳐 줘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 장애인석 표시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내린 뒤에 타세요. 두 줄 서기, 이런 건 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일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벌써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행복한 엄마님, 최희철님, 이주경님, PL2020님, 산속전원생활님, 네, 박진호님, 이문희님, 인경남님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또 문자로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좀 골라서 저희가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신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가 지금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들이 취재해서 제기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의혹들이 있을 예, 거고. 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내용, 또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어떤 의혹을 제기한 부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패딩 점퍼를 정의원에게 했는데 예. 안 줬다라는 주장이 또 일각에서 제기됐잖아요. 그 기사가 나오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준 증거물이 또 공개가 됐었죠.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떤 것이 진실인지가 뒤집어져도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템을 다루면서 어느 선까지가 진실인지 정해드리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부분은 도덕성 이라던가 어떤 의혹 이러다기보다는 시민사회 단체가 고발을 했고 또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성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수사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수사까지 가게 된 부분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원 이사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고발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던가 네. 지금 이제 기부금 논란이 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회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업무상 횡령, 배임죄, 사기 등의 혐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쟁점 자체가 아직 진실이 명확하게 가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거지 아직 기소가 됐다거나 결과가 판결로 나온 게 아니니까요. 예, 넘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수사가 시작됐으면 이미 유죄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부분이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의원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검에서 지난 20일하고 21일 이틀에 걸쳐서 정의원 사무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마포 쉼터 등을 이미 압수수색을 그렇죠.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그렇죠. 되죠. 임기가 시작되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여러 가지 뭐 불체포 특권이라던가 또 사실 현직 의원을 수사하는 게 뭐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굳이 빨리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냐라는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뭐 정치권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티즌 반응도 매우 신속한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당 차원에서 먼저 진상 규명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그 심상정 대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윤미향 씨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거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강창일 의원도 윤미향에 대해서 별로 박수치고 싶지 않다. 상식적인 선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사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2차에 걸쳐서 있고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어제 2차 회견하고 나서도 묵묵부답으로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나흘인가요? 30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의 국회의원 현역 신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를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 다른 사건들은 왜 안 하고 있느냐. 물론 문제 제기가 또 타당한 부분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검찰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검찰 입맛에 따라서 꺼낸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 건과 별개로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하는 거를 정치 공세다, 정치 검찰이라고 프레임을 붙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검찰에서 그 정의연 회계 담당자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윤 당선인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검찰에서 소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체포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뭐 미리 뭐 체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약간 추측성이지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미 뭐 전 국민에게 이 사안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오히려 빨리 이걸 종결짓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 수사 과정이 항상 정치적 공방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다. 근데 이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어떤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기사에 나오면 재판에 가기도 전에 이미 유죄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수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건도 있는데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이른바 흘리기식
또는 보도 쪽으로. 보도 쪽. 네. 또 그리고 그 보도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점,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좀 검찰도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려면 좀 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군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유미양 당선인과 정의에 대한 이 어떤 고발이 거의 뭐 지금 10여 건에 있는 이런 사안이고 사실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건을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그 검찰에서 자금 추적 수사관을 이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좌 추적을 해보면 많은 의혹이 쉽게 실무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3, 4일 걸리기 전에 어떤 의혹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제가 한번 또 정치 정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당동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동벌이 그러니까 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내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에게는 무조건 감사고 남의 편에게는 대립해서 각을 세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2004년도 교수신문의 올해의 사자성어에 나왔던 단어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2020년 오늘날은 어떤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검찰, 지금의 검찰, 그리고 정의연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 당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정략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쨌든 무죄 판결이든 유죄 판결이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이미 수사에 예. 들어가는 것 자체를 갖고 유죄 무죄인 것처럼 정치권이 오히려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공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예.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정의연의 활동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관련 부처에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장관들이 직접 국회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까지 고발해서 해야 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참 시민단체와 연결이 된 거라 참 조사도 그렇고 그렇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검찰 수사를 뭐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것도 필요한데 신속도 중요한데 정확한 수사 그리고 그동안에 오히려 정치 공방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조심하는 것이 더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 또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지금 내정이 됐다고 알려졌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관련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뉴스 브런치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아이템을 놓고 굉장히 좀 경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네. 많이 벌였는데 탁현민 이전 비서관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일각에서는 복심으로까지 불리죠. 왜냐하면 탁현민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을 한다던가 장관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현실 정치를 오래 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많은 정치 행사를 기획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각종 중요한 행사에 그렇죠.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네.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했었는데요. 탁 의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분은 2007년 예. 쓴 책이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관련된 성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좀 심각한 여성 혐오 시선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뭐 시끄러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었는데요. 국회에 출석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이 탁 의원의 행정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라는 사실이 또 공개되기도 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안고 가냐는 거죠. 그래서 탁 의원이 당장 사퇴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1년 4개월 만에 예.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다 외교적으로 그럼 네. 의전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드러운 외교 분위기가 돼서 어떻게 될 것이며 사실상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뭐 보안이 걸린 문제부터 네. 여러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뭐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이미 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중용을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 들어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단순히 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사가 이제 주는 메시지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감정을 이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탁현민 전 행정관은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력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다면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가. 그 당시에 이제 여성계나 이제 그런 반발이 많았죠. 그 2007년도에 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방송에서 부적절한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성 비하라든가 좀 왜곡된 어떤 혐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사인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내는 공직에다가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가라는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사퇴 논란이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당시 여가부 장관이 사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가부 장관 본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무력감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탁현민 전 행정관을 이제 좀 신임을 하는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이 신임이 두텁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일을 계속 같이 했었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피곤이 쌓일 무렵에 사실 눈빛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겠죠.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그때 사표를 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본인은 2007년도에 쓴 책에 대해서 픽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장문의 사과문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여성계의 어떤 그 감정이나 마음 상태가 지금 아직 많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전관으로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여성계의 감정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벤트는 하나의 그냥 어떤 고명 같은 겁니다. 사실은 정치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인사를 다시 고용을 했을 때 그 페미니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살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1년 반 정도의 기간 사이에 달라진 것이 그럼 무엇이냐. 변화된 게 그 법적인 소송으로 갔던 것이 결정이 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하고의 뭐 소송까지 갔었는데 소송만 보자면 그거는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보도 방식 때문에 아마 탁현민 의원이 일부 승소를 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내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다시 밝히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2018년 4월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라던가 뭐 남북 정상회담 환영 공연 기획은 아주 뭐 탁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자리에 뭐 예술적인 감성을 입혔다든가 여러 가지 한 부분은 뭐 호평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최근에 민주당이 공격을 받는 지점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어떤 성범죄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과 이것이 이렇게 딱 중첩되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청와대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좀 무색해질 정도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즘 대통령 또는 현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를 계속 표방해 왔지만 이런 인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어떤 대통령과의 호흡이나 다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여권에 바라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인권 감수성. 그거는 정치계 전반에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기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왜 곤혹스러운 비판 여론에 맞이했는지 최근의 사건을 좀 복귀하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거는 페미니즘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인권 감수성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상희 최초로 여성 부의장이 나오면서 또 다짐했지 않습니까? 성평등 국회로 만들겠다. 여성 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또 능력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굳이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가 자칫 오만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바로 또 하나 더 살펴보죠. 지금 중국이 우리 정부의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사실상의 지지를 지금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 홍콩 보안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외교적 문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성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죠. 네, 지금 아마 뉴스 보도에서 홍콩 보안법이 며칠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서 저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홍콩 보안법 문제가 우리가 또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홍콩의 내정 개입을 막겠다. 그리고 국가 전복 의도 그리고 타국의 즉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홍콩에 간섭하는 걸 막겠다 이러면서 홍콩에다가 그거를 전담할 기관도 수립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홍콩 보안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홍콩 내의 반정부 활동을 감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2014년에 저희 우산혁명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당시 경찰이 쏘는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가지고 우산혁명 즉 홍콩의 민주화 어떤 운동으로 비교가 되는데 홍콩이라는 나라가 사실 반환이 되면서 일국 이체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권은 중국에게 가지만은 경제 사회 체제는 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홍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국도 홍콩에 대해서 어떤 금융의 허브로서 특수한 지위도 부여하고 있고 홍콩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국은 홍콩은 여전히 중국의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홍콩에 대한 어떤 간섭을 더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지점이냐. 97년도에 홍콩 회기 당시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은 일국 양제 아까 말씀드렸고 두 가지 체제. 네. 예. 그리고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수준 높은 자치를 누리겠다는 고도 자치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다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특히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만약에 홍콩 보안법을 중국 편에 들어서 지지하자면 미국과 홍콩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미중과의 관계가 거의 신냉전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이나 다 중요한 국가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이거는 정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크겠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나라가 참 지리학적이나 정치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는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미중 갈등이 정치적인 패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정이 격화됐고 최근에는 경제 문제로까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쟁을 시사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외인 지역에 있다면 좀 영향을 덜 받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미국과도 중국과도 경제적인 대외 의존도도 높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영향이 큰 두 나라죠. 그렇습니다. 또 대북 문제에서 영향이 큰 나라에 껴있다 보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점이 사실 외교 간의 오간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양쪽이 다 공개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인데
지금 싱하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관영 시비 CCTV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아까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 말을 그냥 하면서 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는 중국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또 정부에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 저희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기보다는 진보적 성격을 띤 정권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예.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거친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30대, 40대, 50대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홍콩의 어떤 그 법을 홍콩 보안법을 그렇죠.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기가 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부터 당장 비판 여론이 또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콩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일부 시민사회라든가 대학생들이 입장을 냈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난감하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국제정치를 전공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관계에서 사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 딱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외교를 다차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돼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실리 외교, 국익 외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 뭐 인생은 줄이야.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말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두 강대국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줄타기를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노련한 줄타기 기술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국가 정체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중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냐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보복을 바로 합니다. 우리 사드도 생각났습니다만 최근에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로 국제조사를 하자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호주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경제 보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며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이 더 친해진다면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신흥 슈퍼파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도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국가 이익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랑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